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정치 검찰의 함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지도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4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레밍 정치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사건을 면죄받은 검찰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윗선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온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갈지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하자 상응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대선 출정식 피의자 조사? 역사상 이런 피의자 출두는 처음이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대선 출정식을 하는 듯 했죠. 너무 많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또 그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성남지청 정문에서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무려 15분이 걸렸고 중간에 직접 쓴 장문의 입장문을 읽기도 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얘기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공개 소환을 금지하면서부터는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기도 했는데 적어도 검찰이 바라는 검찰 출두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첫 소식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용도 변경 등 행정 편의를 봐준 대가로 성남FC의 후원을 받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이어 오전 10시 18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부딪히고 밀치는 등 아수라장이 빚어졌습니다. 이 좁은 골목이 인파로 가득한 데다 이 대표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걸어가면서 200m를 올라오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조사실로 가기 전 이 대표는 옷주머니 속에서 A4 용지를 꺼내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 외에도 대장동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선 오전부터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갔는데 이 대표는 유세하듯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200m를 걸어 들어갔죠. 이지호 기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도로 하나를 두고 극렬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양측은 서로 고성을 지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재명을 당장 불송된다! 이 대표가 성남지청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200여 미터를 유세하듯 걸어가는 동안 이러한 신경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들어가고 나서도 양측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12개 중대 900여 명을 배치해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경찰 추산 이재명 대표 지지 측 600명, 반대 측 510명이 집회에 참여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건 정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 무혐의 처리로 안 한다면은 정말로 민주주의가 죽은 것이죠.
법은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에서 확실하게 그 죄를 묻고 양측 간의 신경전은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내내 이어졌지만 우려했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사실 이번 혐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은 160억 원의 후원금이 뇌물 아니냐고 묻고 이 대표는 광고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대표는 9분간 페이지 수로는 8장, 글자 수로는 2,300자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한다는 뜻의 답정 기소라고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4용지 묶음을 꺼내 9분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직면했다고 서두를 땐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내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성남FC 사건을 끄집어내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숨기려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긴 걸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입장문 발표가 끝난 뒤엔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답정 기소라며 충실하게 방어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도 소환했습니다. 또 정적 제거를 위한 소환이라며 과거 유우성 간첩 사건이나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 같은 검찰의 증거 조작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무죄받은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지금 이 사건도 동급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소환하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또 정적 제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무리를 빚은 사건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원 유서 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강 씨가 분신 자살하는 친구 김 씨를 방조하고 유서까지 대필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15년 재심 끝에 검찰이 필적 감정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24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과 과거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이 검찰이 주장하는 후원금이 아닌 광고 유치고 그 돈으로 성남시의 세금을 아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르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합작해 돈을 받고 사익을 취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아니라 이겁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고 유치, 광고 계약 등 광고라는 단어만 8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광고를 유치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후원금이 아닌 적법한 광고 유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이런 광고 유치를 통해 성남FC 운영비로 나가는 세금을 아낀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던 미르재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죠.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표선우 기자가 그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 대가성, 인지. 비슷한 사건 대법원 판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 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판례를 집중 분석한 검찰은 이 대표가 각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준 행정처분이 기업의 후원금으로 인한 부정청탁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 사이에 대가가 오갔는지 역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두산건설은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50억 원을,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해 3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입증에 있어서 마지막은 이 대표가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인지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성남FC 전 대표는 후원금 유치의 모든 것은 정진상 실장과 마케팅 실장이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검찰은 대부분의 결정 과정을 이 대표가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뿐 아니라 앞으로 법정에서도 이 세 가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 쟁점이 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당에선 당 지도부와 비이재명계 일부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40여 명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세를 부리는 것이냐면서 집단으로 무조건 따라가다 떼죽음을 당하는 레밍을 빗대 민주당이 레밍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몰려간 데 대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면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이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당의 이 위세와 힘으로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조연으로 참여했다고 비판했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레밍 정치의 늪에 빠졌다며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 지도부를 포함해 현역 의원 40여 명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비이재명계의 행보는 엇갈렸습니다. 비명계는 4명에서 5명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출석 현장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의원들이 몰려간 데 대해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8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기란 기자, 이재명 대표가 티타임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네, 오전 10시 50분쯤 이곳 청사 건물로 들어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사 건물 앞은 취재진 말고는 출입이 안 돼 비교적 차분한 모습인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어 취재진이 하나둘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남지청 정문 앞은 아직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하고 있어 이곳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대표는 검찰 측에서 차를 한 잔 드리겠다는 제안도 거부하며 바로 조사받겠다고 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업들이 낸 돈이 대가성이 있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혐의 사실에 대한 법률적 반박 논리가 정리된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조사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럼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성남FC 관계자와 후원금을 준 기업체 조사 등을 통해 여러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소환하는 순서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성남FC 사건의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업체 수가 많긴 하지만 청탁과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등 구도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조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율사 출신인 만큼 조사는 12시 이전에 끝나더라도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자정을 넘길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정치권 분위기까지 사회부 서남빛 기자,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서남빛 기자, 네.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예. 보통 있는 일입니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평검사 또는 부부장검사가 나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에서도 성남지청에서 했었는데 그땐 평검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건 검찰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표 출석 모습은 전 방송사를 통해서 생중계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대표의 한 손동작이 이슈가 됐었는데 잠시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돌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쉿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크게 잡혔는데요. 이 네.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서 읽으려던 참에 한 시민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라고 말을 던지자 쉿이라면서 손가락을 입술에 댄 이 장면이 오늘 온라인상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 관건은 과연 구속영장이 청구될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을 하려면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죠. 하지만 국회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영장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검찰이 포기하느냐? 이것도 검찰 입장에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또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검찰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강 기자,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쭤볼게요.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체포 동의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네, 국회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져야 합니다.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이 과반인 169석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된 바 있고 이 대표 측이 계속해서 단일 대우를 강조했던 만큼 가결은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성남FC 의혹 수사는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닐지는 반반이라고 치고 그럼 기소는 할까요? 기소는 하긴 할 겁니다.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 이 선택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을 당시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9월 성남시 실무자를 기소했을 때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이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출석 현장에는 지도부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외쳐온 단일 대우가 성공을 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출석 현장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등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영배, 고민정, 김원희 등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네. 민주당에선 특히 당 공식 행사가 아닌 대표의 검찰 출석에 취재진을 위한 버스를 대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이 말하길 이 대표는 혼자 출석하겠다고 수차례 지도부에 밝혔거든요.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데 지도부는 물론 비명계까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면 이 대표의 단일 대우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비판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비명계 중진인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볼성 사나운 모습이라며 새 과시하듯 지도부까지 나서는 건 실효성도 없고 국민들 보기에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뭐 들어갈 때는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벌써 조사가 시작된 지 8, 9시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가 검찰에 들어간 뒤 일부 의원들은 성남지청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나 지역구로 복귀해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사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치졸하고 악랄한 탄압의 칼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조사가 끝난 뒤 이 대표가 나오는 현장에도 상당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마중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서남백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 또 부를 텐데 예. 중앙지검에서 언제쯤 부를까요? 부르기는 아마도 부를 겁니다. 하지만 그 출석을 요구하는 그 시점, 그건 대장동 개발업자인 이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금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됐었다는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 검찰에 확보가 됐었죠. 다만 의혹만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 재산 은닉에 가담했던 주변 측근들도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재명 대표 장남에 대해서 또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매매 의혹 사건 그때 무혐의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무혐의로 종결 처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을 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대표 장남 동호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불법 도박을 하고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장남에 대한 재수사까지 사정기관이 이 대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어쨌든 뭐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더라도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검찰이 또 다시 요구를 하면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대표의 향후 정치 일정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대표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다음 인천시남과 모래내 시장 등에서 민생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요. 다음 날엔 신년 기자회견까지 갔는데 검찰 조사 직후인 만큼 작신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청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일단 보강 수사 차원이라는데 검수완박
개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처음으로 주도한 사건이었죠. 검찰이 과연 경찰이 끝내 하지 못한 윗선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립니다.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이 대상입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를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참사 전후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 경찰 정보라인 자료, 박 구청장의 업무 내역 등이 주요 확보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이라며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수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사실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때문에 특수본에서 공을 넘겨받는 검찰이 과연 윗선을 향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검수완박 개정으로 사실상 경찰이 주도한 첫 대규모 수사여서 검찰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보는 이번 주 중으로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 나머지 주요 피의자를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지난해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신당역에서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전주환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데 전주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에 나옵니다. 이시월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사전에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편성을 확인하고 장갑과 샤워캡을 착용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점, 잔인한 범행으로 유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안겼고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자신의 행동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지만 법정을 나가면서는 무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주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월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극까지 펼쳤습니다. 검거된 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네요.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검은색 차량이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도주 차량은 빨간 신호등도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 농로를 거쳐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 차량은 1km가량 도주 끝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는 전북 김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A 경감은 검거된 직후에도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방해까지 했습니다. 뭔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고 어쩌고 보면서 막 흔들려서 보더라고요. 3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일반 국민이 그랬어도 지탄의 대상인데 경찰관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거쳐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죠. 안타깝게도 동급생을 괴롭히는 사건이 실제로 또 일어났습니다. 중학생들이 친구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SNS로 생중계까지 했다고 하네요. 친구의 수치심과 괴로움을 이들이 알긴 할까요?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학생이 주요 부리만 가린 친구를 보며 웃습니다. 강제로 속옷마저 벗겨진 피해 학생은 놀림감이 돼버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중학교 3학년 동급생들인데 한 모텔로 피해 학생을 불러내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당시 생중계된 SNS 방에는 30여 명이 접속했고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압이 없었다는 학생들의 말에 기가 조치를 했지만 이후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 등을 확인해 중학생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험나물 유포가 기본 제명이 되고요. 강압에 의한 어떤 그런 게 있다면은 아청물 제작이라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고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추가 범행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 대장동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의 최측근들에 이어 변호인, 또 가깝게 지낸 언론인과 법조계 인사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건데 김 씨가 느끼는 압박의 강도도 더 세지겠죠. 김 씨의 입을 열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욱 변호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를 2025년에 유동규네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가 설립된 만큼 입찰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2025년에 넘기겠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또 유동규네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으로 이해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로비 정황은 언론계부터 법조계까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인 동관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검찰은 유흥주점 직원의 휴대전화 등에서 판검사 등의 번호를 확인했고 실제 현직 판사의 술값을 대신 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판사는 술자리 중간에 잠깐 들러 인사하고 갔기 때문에 술값을 누가 계산한지 모른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언론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무겁게 반성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온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기조 차이라지만 당대표 출마와 관련됐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나 전 의원이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결국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노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위촉 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의를 표명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 간 갈등은 나 전 의원이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 정책을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부인했는데 이후 나 전 의원이 유감을 표하면서도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밝혀 대통령실이 재차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사의 표명 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을 만난 뒤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선 나 전 의원을 향해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촉망을 받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께서는 헌신과 겸허한 마음으로 백의 종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설 연휴 전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톡톡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방금 나왔던 나경원 의원 얘기 좀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나 전 의원 측과 여러 번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내 인사들은 나 전 의원이 결국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뭐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테니까 아마 대표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뭐로 사회를 내겠어? 제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경원 전 의원 측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사의를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도 들은 바가 없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접수도 안 된 만큼 수리를 논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나 의원 문자로 사의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 조직인데 이런 식의 사의 표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한 고위 관계자는 실체도 없는 사의 표명을 우리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냐며 사실상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 측의 갈등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5%로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15.2%, 안철수 의원은 12.4%입니다. 얼마 전 전당대회 룰이 바뀌면서 당심 100%로 대표가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 선택이 당 지지층의 지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나 전 의원으로서는 이번 출마를 포기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척을 진 상태에서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 사태가 재현될까 당의 고민이 깊다고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그 얘기도 많네요. 어쨌든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서 또 고민인 겁니다. 만약에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치면 그럼 그 표가 어디로 갈지도 사실 관심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전 의원의 거취에 따라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당권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내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만약 전대 불출마까지 선언하면 이 표 누가 흡수할지가 관심입니다. 친윤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충분한 숙고 끝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나경원 이탈표를 담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잘 다가서고 그 민심을 얻어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사의가 안타깝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저는 전력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나 전 의원이 출마해야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친윤계로 향할 표심이 분산돼서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룰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당원 100%로 하기 전에는 유승민 의원이 또 1위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어떻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여전히 출마 선언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위까지인 경쟁자들이 겨루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3위라는 게 확실할 경우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이 3위가 되면 결선 투표에 올라가는 1위 혹은 2위와 연합을 해서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마를 조금 더 저울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정말 정치는 정치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중국이 3년 동안 유지했던 입국자 격리 제도를 폐지하며 전 세계를 향해 빗장을 풀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도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중국발 입국 제한에 따른 보복이 시작된 건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만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베이징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3년 만에 격리 없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No PCR, just the normal passport checking, green card checking, everything normal.
이제 자유롭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분간 중국 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단순 방문은 물론 상업 무역, 의료 등 이유를 불문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낸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미 저희 정부는 그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 강화 조치를 과학적이고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수속을 정지시키는 등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들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집주인이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에도 들지 못했다면 참 막막하겠죠. 정부가 이런 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차 설명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긴급 주거 지원은 최대 6개월밖에는 못 살거든요.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열린 2차 설명회. 이번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여기저기서 고성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부가 원론적인 대책만 반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집 팔면 얼마 나와요? 그게 보증금 회수 절차입니까? 이런 소리 듣자고 여기 앉은 게 아니라고요. 급기야 한 피해자는 공황 증세로 쓰러져 실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이고 계획 중이고 예정 중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알아보신 게 혹시 계획과 예정밖에 없으십니까?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보증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경매 등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양도세 면제나 무주택 지위 유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매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 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금융 지원도 현재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반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30 세대여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18만 명에 달하는 LG U+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LG U+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가 소홀하다고 2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는데 결국 일이 터진 겁니다. 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U+가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리고 18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LG U+는 지난 2일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해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납부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LG U+는 전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2018년 고객 데이터로 언제 유출된 것인지 LG U+ 내부에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객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고객들에게도 안내 중입니다. LG U+는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보가 유출된 개인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LG U+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2차례나 부과받은 바 있고 올해 1월 1일에는 한 해킹 사이트에 LG 고객 정보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사건, 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사회기자 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실게요. 녹슬고 버려진 미래유산. 뭐 미래유산 이러면 안 되겠죠. 어디 얘기예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방수포에 가려져가지고 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 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청룡열차가 놓여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고 녹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이 정도면은 뭐 미래유산이나 고철유산 같은데 언제 만들어진 거죠? 네, 1973년에 최초로 설치가 돼서 2012년까지 운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 서울 미래유산으로 역사성을 인정받아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엉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된 거예요? 네, 원래는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공간이 작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부에 놔둘 거였으면 그만큼 소중하게 다뤘어야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없어서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게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해명입니다. 올해는 예산 편성이 된 만큼 비나 눈에 맞지 않는 피우시설도 주변에 설치를 하고 도색과 전반적인 복원을 4월까지 시행 완료해서 저 청룡열차 비바람 맞게 그냥 놔두다가 언론사 취재가 잇따르자 그제야 방수포로 가려놨습니다. 시민들은 저런 유산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관리 감독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저희가 이 동네에 엄청 한 10년 오래 살았으니까. 저 사진으로 말고 우리가 간 김에 직접 청룡열차 상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직접 촬영을 요구했는데 어린이 대공원 측이 촬영을 위해서 방수포 설치 작업을 다시 할 수는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공공자산인데 시민의 알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소유면 또 모르겠는데 저렇게 감추려고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무쪼록 보수 작업이 잘 이뤄져서 시민들의 애정을 받는 소중한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귀신 보여요. 이거 무속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포 영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병원을 가려고 한 말이라고 해요. 병원에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요? 바로 병역 기피를 위해서요. 병역 기피라고 하시니까 요즘 체육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허점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한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자신이 보고 들었던 병역 기피 수법을 공개한 건데요.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어 검사를 받아 병력을 mental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이 밖에도 손가락이나 심지어는 고환 등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그냥 군대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사실 그게 더 문제인데요. 최근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병역 면탈이 적발된 사람들 중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정말 손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 2년 동안에는 실형이 선고된 적이 아예 없었고요. 처벌 수위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좀 현실적인 방안이고 유관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한 사전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브로커와 의료기관 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네, 군 생활이 힘든 일이겠지만 국민의 의무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하고 사는 게 본인에게도 더 이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은근슬쩍 복귀. 누가 이렇다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고은신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권위가 그러니까요. 있는 분인데 네. 안 좋은 일도 있었죠. 미투.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2017년이었죠. 최영미 시인이 고 시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시로 담아내면서 미투 논란이 불거집니다. 결국 고 시인은 이로 인해 활동을 멈추게 되죠. 활동만 멈춘 게 아니고 소송전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면서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사실상 성추행이 인정된 셈이죠.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5년 동안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복귀를 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등단 65주년을 맞아 시집과 대담집을 출간한 건데요. 이에 대해 저희가 최 시인과 접촉해봤습니다. 연재하고 있는 칼럼을 통해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학의 거두이다 보니까 이러한 복귀 방식이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웬만해서는 노래 좀 한다는 말 못하죠. 특히 MZ세대의 활약을 보면 더 기가 죽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차세대 트롯맨을 뽑는 불타는 트롯맨이 팀 대결로 본격 본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94년생 개띠 친구들의 순수하면서도 패기 넘치는 영영이 유튜브 조회수 26만 회를 넘어서며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온라인 투표도 뜨거웠습니다. 2차 응원 투표는 110만 표를 돌파했는데 1차 투표 때보다 5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직 출신의 황영우. 국민 손자 남승민. 뮤지컬 프린스 에녹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스타일에 투표하면 고스란히 상금으로 전해지는 새로운 룰이 응원 열기를 더했습니다. 팬덤 여러분이 노실 수 있는 공간 플러스 그것이 자기 가수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더 넓혔다고. 추가 상금이 합쳐진 금액은 4억 4,250만 원이 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상금 제한이 없는 오픈 상금제를 도입해 예선에서 쌓인 금액만 4억 4천만 원. 최종 상금은 상상을 초월할 전망입니다. 트롯맨 한 명 한 명의 매력이 드러날 감동적이면서도 파격적인 1대1 대결이 오늘 밤 펼쳐집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배치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최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핵 잠수함 등을 한반도 영해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등 핵 공유를 통해 북한의 핵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시즌 개막 전 치열한 영입전을 벌이는 프로축구 구단들이 또 다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선수 영입 발표, 오피셜을 얼마나 특별하게 내는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지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편의점에 들어간 한 남성이 점원과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형도 왔어? 봉투 100원인데 줄까? 다른 점원은 열심히 냉장고에 맥주를 채웁니다. 얘들아, 떠들지 말고 형 좀 도와줘. 유튜브에 올라온 100초 정도의 짧은 이 영상은 놀랍게도 이번 시즌 FC 서울로 영입된 새 선수의 영입 발표 공식 영상입니다. FC 서울은 모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주유소를 활용해 선수 영입을 알리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울산 현대도 이색 영입 발표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2021년 득점왕 주민규를 영입한 울산은 주민규를 해경으로 변신시키고 울산항에 입항하는 장면으로 4년 만에 복귀를 반겼는데 특별한 환영에 선수들도 대만족입니다. 해양경찰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오피셜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축구 꿈나무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지역 명소를 활용하는 등 구단들은 연고지 홍보와 함께 지역 팬들의 마음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사인하는 기존의 입단식에서 벗어난 색다른 영입 발표전 덕에 개막전부터 축구 팬들의 눈이 더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권순찬 전 감독을 돌연 경질한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차기 감독으로 낙점한 김기중 선명여고 감독마저 신뢰 없이 팀을 이끌 수 없다고 고사하면서 당분간 감독 없이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명준 구단주와 신용준 단장은 선수 기용 개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앞으로 감독의 고유 권한을 전적으로 존중할 거라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
마피아 조직의 핵심인 콜레온의 가문을 그린 영화 대부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건 적과 거래하는 내부자를 경계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의도 선량들이 영화에 너무 깊이 빠진 걸까요? 정치권에선 지금 때 아닌 적과의 내통 논란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 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인정하면서 안보 태세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죠. 여야가 합심해서 대책을 짜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게 문제였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판 사판의 싸움만 보름 넘게 벌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수방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6군 중장이고,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사성장군인데 대한민국 안보에 청춘을 바쳤다 자부할 이들이 볼썽사나운 정쟁꾼의 모양새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도발을 한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무 말 안 해도 대한민국 정치권이 알아서 남남 갈등을 벌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성동격더식의 다음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지만 감당하기 힘든 큰 손실을 입어 결국 최후의 결전에서 패망합니다. 이때부터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는 전승이나 실속 없는 승전은 피로스의 승리라 불리죠. 우리 정치권도 피로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북한 무인기가 침공했을 때 합동참모본부가 탐지 후 1시간 반 이상이 지나서야 대비를 명령한 사실 같은 건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말입니다. 옆집에서 돌을 던졌는데 어디로 던졌냐, 어떻게 알았냐로 식구끼리 싸우고 있는 우리 집. 이런 걸 두고 사람들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겠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북도발 앞에 예탓 타령만이었습니다. 먼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탁한 곳이 많은데요. 내일도 서울과 경기는 온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인천과 충청, 전북과 대구는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이 먼지는 주 후반 비가 흠뻑 내리면서 말끔히 해소되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금요일은 글피부터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오늘처럼 포근할 텐데요.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창원이 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은 대체로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녹아서 깨질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만 월요일까지 눈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